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어제도 왔습니까? 아, 날씨가 조금 굳어서 좀 적게 나오셨네요. 예. 자, 오늘 교재는요,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예요. 자, 교재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 이상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공부가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 시험 30회죠. 시험 합격할래요? 합격 안 할래요? 한다고요? 공부가 어려운데 합격한다는 겁니까?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마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예, 끝까지 가져가세요. 자, 공부가 어렵다. 그래도 합격한다. 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초심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내년 한 7월, 8월 되면요, 공부가 힘들어져요. 공부가 힘드니까 그때는요, 2차를 포기합니다. 1차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부가 1년 더 가잖아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게 되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1차, 2차 모두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 자, 공부가 어렵지만 나는 꼭 합격한다.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침부터 쓰레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 같습니다. 아파트 거실이 있어요. 거실 한복판에 큼직한 쓰레기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담아서 버려야 되겠죠.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실 안에 있는 쓰레기는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실 안에 쓰레기는 금방 버리지만은요, 마음속에 쓰레기를 버릴 줄 몰라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마음속에 쓰레기가 뭐냐?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음 먹었잖아요. 시험은 어려워도 나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부정생각은 깨끗하게 버리세요. 예,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알라딘에서요, 주로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거든요. 오늘은 이 책을 골랐습니다. 꿈은 나의 인생이 되었다. 저자가요, 작가가 정길순인데요. 밑에 사진이 있죠, 그죠? 밑에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지금은요, 60대 후반입니다. 후반요. 근데 이분 제가 오면서 책을 한 130회 읽어봤는데 조금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촌했어요.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옵니다. 문학 가난에 찌들었어요. 팔남매예요, 팔남매. 팔남매인데, 그러면 이제 둘째거든요, 둘째. 그러면서 장녀예요, 장녀. 예. 가난에 찌들어서 학교도 못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굳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2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24살 때 모든 가정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한 명에 내리 동생이 6명입니다. 24살 돼가지고 이 언니가 모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면 온통 마음속에 쓰레기입니다.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그걸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이 되면서 다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40이 지나서 40대 초반에 못했던 공부,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입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를 다 거치면서 합격을 하게 되고요.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여러분과 똑같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40대 후반,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40 아마 9이나 50쯤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늘 하던 사업을 전부 다 스톱하고요, 다 처분하고요. 이제 합격해서 바로 중개업으로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책이 중간 후반부에는 공인중개사가 나오니까 야, 이런 느낌도 다 이겨내구나.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아주 깨끗하게 마음속에 쓰레기를 비워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시간 충분합니다. 절대 시험 안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 목차가 03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래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투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의를 보면서요, 투자와 투기를 비겼습니다. 간단한 거 체크하게 되면요, 첫 번째 투자의 3단계 기억나시죠? 3단계요.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3단계를 꼭 거치는 건데, 투기는 운영 단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운영 단계, 사용과 수익을 말이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이득? 소득 이득이죠. 소득 이득. 처분하자. 처분해서 생기는 이득은 바로 자본 이득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어서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의 장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렛대고 합니다. 지렛대. 자, 지렛대고 하게 되면 바로 정의 지렛대죠. 정의 지렛대 하게 되면 단어식에 꼭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 지분 수익률, 다음에 총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정의 지렛대 하게 되면 지분 수익률을 가장 크게 만들고, 다음에 총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입니다. 여기까지를 떠올리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위험과 수익입니다. 그러면 투자에 위험하게 되면 위험 종류 5가지 암기했죠. 어떻게요? 사금, 법인유 암기했죠. 사금, 법인유 5가지입니다. 자,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다음에 수익하게 되면 수익 종류가 3가지 있었죠. 3가지.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다음에 실현 수익률인데 얘는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2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커야 됩니까?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언제나 요구 수익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또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 언제나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된다고 해서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풀어본 기억나시죠? 단어 2개 떠올리자. 무엇 곱하기 무엇이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따라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구하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어서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항상 얘는요,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이다. 위험을 반영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단어 2개 떠올리자. 무위험률 플러스 자, 위험 할증률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율이 포함되면 피셔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를 전원적으로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은 63페이지입니다. 03번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요, 특히 위험과 관계됩니다.
자, 위험이 커지더라. 이렇게 손해가 커지게 되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바로 분산 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1번 의의부터 볼게요. 의의를 보시면 첫 줄,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위험 부담을 가능한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밑줄입니다. 여러 종목 부동산의 분산 투자 밑줄, 분산 투자 요령입니다. 자, 목차 2번이죠. 포트폴리오 위험, 얘는 중요합니다. 바로 1번 보시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2번이 있죠. 포트폴리오 위험과 상관계수, 상관계수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시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요. 아래 보니까 네모 박스 흐름이 있죠.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고요. 자, 거꾸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체계적 위험이면요. 피할 수 없다는 게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똑같은 말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을 말하죠. 분산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예가 있죠? 요즘 금리가 올라가죠.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원유값이 급등합니다. 물가가 급등한대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누구나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죠? 바로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흐름 또는 시장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요. 이 말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이것은요. 시장 상황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개별 상황, 즉 부동산의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특성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한때 과거에 자 IMF가 왔었습니다. 요즘 이거 소절한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죠. IMF. 자 그러면 이 IMF는요. 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체계적 위험, 시장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 지역도 결코 IMF를 피할 수가 없다.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요, 아주 큰 땅이 있어요. 또 작은 땅들이 있어요. 얘들이 전부가 위치가 달라요. 또 번지가 달라요. 얘가 뭡니까? 개별 특성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도 현금 3억 갖고 있고요. 을도 현금 3억 갖고 있다. 근데 갑은요, 3억 갖고 큰 필지, 땅을 한꺼번에 사버립니다. 소비 몰빵이죠. 올인했어요. 집중 투자가 돼요. 반면에 을은요, 자, 조심스럽게 1억 원 이 땅, 1억 원 이 땅, 1억 원 이 땅 해서 각각 세 필지를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집중 투자, 을은요 분산 투자. 자, 그 결과 이제 자,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도로가 생겨요. 이렇게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자, 갑은요 이 모든 토지가 도로에 수용당하죠. 수용당하면 그대로 보상금밖에 못 받잖아요. 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반면에 을은요, 자, 이 땅은 비록 도로에 수용당하지만 그러면 손해보죠. 그런데 이 땅 봐요. 도로를 맞물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땅값 크게 올라갑니다. 얘도 땅값 올라갑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한 결과 손해를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목적입니다. 결론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얘를 피하기 위해서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따라서 포트폴리오 목적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지 자꾸 바꿔서 묻죠.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자꾸 바꿔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특히 분산투자는 분산을 떠나서요. 주식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주식요. 어떤 사람이 자, 한 종목에 몰빵하더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요. 그만큼 뭐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해서 체계적, 비체계적 결론. 우리 시험은 항상 바꿔서 물어요. 피할 수 없는데 비체계적 바꿨잖아요. 이러면 틀린 말이 되고 또 이런 예를 들면서 이것이 비체계이다 바꾸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입문 과정이나 다음 달이나 또는 뭐 시험 막판이나 예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교재 보겠습니다. 1번 체계적 위험은 기업번 볼까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자, 을어서 시장의 힘 밑줄. 바로 시장상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 밑줄. 모든 부동산, 모든 사람이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얘도 밑줄 아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어서 2번요. 비체계적 내려갑니다. 기업번 보시면요. 이는 밑줄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또 밑줄하죠. 개별 부동산 특성 밑줄. 이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디귿번요. 자, 첫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밑줄. 자,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동그라미. 요놈이 빠지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하면 틀린 말이고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목적입니다. 이어서 바로 2번 내려가죠. 포트폴리오 위험과 상관계수요.
자, 상관계수는요, 우리 교재 내용 보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재를 보기 전에요,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이것도 의외로 쉬운 겁니다. 바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뭘 말하냐면요, 이것은 수익률 방향입니다.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켜서 상관계수라고 불러요.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고요. 반면에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플러스의 의미가 뭐냐, 다음에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수익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즉 동일한 방향입니다.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반대로요, 수익률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입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 현건희를 사요. 다음에 대우건설, 대우건설을 사고요. 또 SK건설을 사요. 특이하죠? 모두가 건설주 종목이다. 건설주는 항상 같이 움직이죠.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고요. 내릴 때 다 같이 내려가잖아요. 무슨 방향? 동일한 방향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분산 투자 하나만 합니다. 안 좋대 말입니다. 반면에 다른 방향은요, 세 종목을 사는데요. 먼저 건설주, 현건희를 사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죠. 삼전리를 사고. 요즘 잘 나가는 제약회사 있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럼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 건설주가 내려가면요, 반도체가 의외로 좋다 상상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오는 보합이다 해서 서로 방향이 다른 방향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한 종목이 내려가더라도 다른 종목이 위험을 메꿔줄 수가 있잖아요. 얘가 더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반복한다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공장을 차려요. 자, 우산 만들자, 우산 공장입니다. 우산도 만들면서 아울러 비옷도 만들자, 우산과 비옷을 만들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산 만들자, 우산 만들면서 양산도 같이 만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비교합니다. 먼저 우산과 비옷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요, 어느 한 해에 비가 많이 와요. 우산 많이 팔리죠. 비옷도 많이 팔려요. 대박입니다. 수익이 엄청 큽니다. 곱하기 2가 됩니다. 더블입니다. 다음에는요, 가뭄이죠. 우산 안 팔려요. 비옷도 안 팔려요. 이때는요, 손해가 엄청 커져. 손해가 곱하기 2가 됩니다. 만약 그 다음에 더 지독한 가뭄이 졌다면요, 당연히 우산 안 팔려, 비옷도 안 팔려, 또 손해가 극대화됩니다. 이때는요, 극과 극이잖아요. 결국 이 회사는요, 2년 못 버티고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오산과 양산을 만들어요. 자, 첫 해 비가 많이 왔다면요. 오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양산은 적게 팔릴 겁니다. 그런데 오산 많이 팔리니까 수익은 크진 않지만 수익은 남습니다.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음에 가뭄이 지게 되면 양산 많이 팔리잖아요. 대신에 오산은 적게 팔려요. 양산 많이 파니까 여전히 수익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오게 되면 역시 양산이 많이 팔려요. 오산은 적게 팔려요. 여전히 수익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크게 먹지는 못해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난다. 이런 분산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동일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이 좋아요? 다른 방향. 결론. 상관계수는요. 높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교재에서 점검합니다. 교재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1번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상관계수란 개별 투자 내 수익률의 방향이 얼마나 동일한 방향인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2번 내려가죠.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 밑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이다. 플러스 동그라미. 다 적어드렸어요. 그럼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따라서 위험의 밑줄입니다.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밑줄. 안 좋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밑줄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동그라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또 밑줄입니다. 분산 효과는 그만큼 커진다. 밑줄. 3번 넘어가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결론적으로 4번이죠.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에서 종목 간의 밑줄입니다.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고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된다까지를 아시면 돼요. 자, 이어서 목차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원래 기본서가 나오면요. 원래 4번 목차가요. 투자 분석 기법이 아니고 화폐 시향 가치가 나와요. 즉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기본서가 나오면 정규 진도에서 따로 설명드리려 하니까 임무서는 일부러 뺀 거예요. 빼니까 이제 다음 목차가 이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투자 분석 기법은 특히 29회 올해 시험이었죠. 29회 시험 때는 투자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 이 중에서 무려 4문제가 나왔고요. 작년 시험 있죠. 28회입니다. 28회 때는요. 투자에서 무려 8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 무려 5문제가 쏟아졌어요. 또 4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파트는요. 투자의 절반 이상 거의 자,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흐름은 크게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두 번째가 어림셈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다 해서 현금 수지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 1번 보게 되면 현금 수지 측정 방법, 현금 수지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은요, 현금 수지 분석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고요. 상세한 내용들은요, 얘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1월, 2월, 3월, 4월 계속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파트는요, 공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서는 아주 복잡한 분자분모 공식이요, 약 20개입니다. 이 공식은요, 예배 없이 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마치 구구단처럼요. 바로바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당한 암기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현금 수지 분석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현금 수지 분석을 살펴보겠는데요. 목차 보시면서 1번 현금 수지가 뭐냐? 현금 수지는요, 쉬운 말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이에요. 현금 수지, 수지가요, 수입과 지출을 말이에요. 현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흐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영업수지와 지분 복귀 얘기죠. 자, 영업수지가 뭐냐? 얘는요, 똑같은 말로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반면에 지분 복귀 계산은요, 소득이득이 아니고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즉,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상가를 샀어요. 얼마 주고요? 10억 주고. 상가는 목적이 뭐죠? 월세 받잖아요, 임대료. 따라서 첫 해 임대료 수익이 1억 들어오더라. 다음에 1억, 다음에 1억 1천, 계속 임대료 수익이 들어가요. 얘가 뭡니까? 바로 소득이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득은 언제 발생하죠? 기간 중에 발생합니다. 기간 중. 매 기간 중에 발생하고요. 그러다가 5년 지나서요. 5년 지나서 이 상가를 팔 수가 있잖아요. 10억 주고 샀는데 15억에 팔아야지. 처분합니다. 답이 나오죠. 얼마 남았죠? 5억 남았잖아요. 얘가 바로 처분 이득이고 바로 자본 이득입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발생하죠? 기간 중이 아니고 기간 말에 발생합니다. 기간 말.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영업수지가 돼요.
처분할 때 자본 이득 계산을 얘가 바로 지분 복귀익입니다. 이상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계산하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둘 중에서 둘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영업수지가 너무 중요해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출제되고 있고요. 역시 29회 시험도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얘가 거의 매년마다 엄청나게 출제될 때 얘는요, 딸랑 한 번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지는요, 영업 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은요, 여러분 시험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모든 데 전부가 쓰여요. 내가 상가를 산다, 경매한다, 개발한다. 항상 철저한 수지 분석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그리고 2번입니까? 영업 수지 계산입니다. 영업 수지 흐름은요, 아래 보니까 자, 더하고 빼고 흐름이 많이 보이잖아요. 굵은 글씨가 5개 나와요. 자, 첫 번째가 가능소소득인데 약어로 PGI죠. 자, 약어 PGI는요, 시험과 무관합니다. 굳이 억지로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어만 아시면 돼요. 유효조소득은 EGI고요. 선영어소득은 NOI가 되고,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이 5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개념을 지금부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자, 먼저 가능조소득입니다. 자,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해요. 여기까지가 유효 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나와요.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면 세전이 나와요. 다음에 세금 내자, 영업 소득세가 돼요.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요, 뺄 거 다 빼고 요거 있죠. 자, 세후, 이것이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요걸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가능조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입니다. 여기서 조소득은 쉬운 말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러니까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지어요. 4층인데요. 각 층마다 3세대씩 거주합니다. 그러면 3, 4, 12가 되죠. 총 12세대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들어오는 1년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수익이에요.
똑같이 1,000만 원씩 잡을게요. 1,000만 원씩 들어봐요. 그럼 당연히 12세대 곱하기 1,000만 원 하게 되면 총 임대 수입입니다. 얼마가 돼요? 1억 2천이죠. 따라서 이때 1억 2천 얘가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가능한 총수익이 되고요. 다음에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자. 이건 뭐냐면요. 공실 아시죠? 공실. 예를 들면 총 12세대인데 모두가 임대가 되었는데 요거 있죠. 이것만 1년 동안 계속 공실입니다. 임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실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이죠. 얘는요. 수입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뺀다. 빼잖아요. 수입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실이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불량부채가 뭐냐? 불량부채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집세가 밀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 세대가 세는 들었는데요. 처음에 꼬박꼬박 인도로 잘 내다가 6개월 지났거든요. 지나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세가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6개월치 절반이 계속 집세가 밀려요. 절반이죠. 얼마?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세가 밀리면요. 이것도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을 빼야 됩니다. 합해서 얼마? 1,500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을 빼야 됩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임대 목적 이외 기타 소득입니다. 임대 목적 이외니까요. 이 임대주택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대요. 자판기 수입이 생기죠. 얘가요. 수입이 1년치가 500만 원 들어오더라. 500이 들어가요. 얘가 바로 기타 소득입니다. 암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억 천이죠. 얘가 유효 조소득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총수익은 1억 천입니다. 이제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총수익은 주로 이제 유효 총수익입니다. 유효 총수익입니다. 자, 이때부터 빼는 걸 잘 봐요. 하나, 둘, 세 개 빼더라. 빼는 거 세 가지입니다. 쉽게 본다면 처음에 경비 빼죠. 두 번째, 은행에 빚 갚자. 마지막으로 세금 내지. 따라서 총수익에서요. 빼는 거 세 가지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거만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지. 이거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인데 순서 바꿔서요. 경비 빼고 세금 내고 빚 갚는다. 완전히 엉터리 수지 분석입니다. 항상 순서가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경비 빼자. 비용 다 떨잖아요. 그러면 순수익이다. 순자가 나와요. 아, 경비 빼면 순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은행에 빚 갚자. 은행에 빚 갚으면요. 바로 세전이 나요. 아직까지 세공제전이죠. 세금 안 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세후가 되는 거예요. 세후. 따라서 여기까지가 영업수지의 흐름입니다. 빼는 거 세 가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다음에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여기까지 바로 나야 됩니다. 여기에 입에 그냥 붙어야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반복합니다. 빼는 거 세 가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다시 경비 빼면 뭐?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한 번 더 반복이에요.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그래서 오늘은요.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시면서 전철 타고
또는 운전하시면서요. 계속 중얼중얼 하세요. 예.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계속. 또 그것도 모자라서요. 저녁에 주무실 때 가만히 누워서 자기 전에요. 계속 중얼중얼 하세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빚 갚으면 세금 내면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암기보다도요. 계속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러면요. 경비. 비용이죠.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 경비가 있죠? 관리비들, 관리비. 경비잖아요.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내죠. 재산세 내죠. 광고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비가 돼요. 항상 이 흐름은요. 1년 기준, 1년. 해서 1년치 경비가 5천만 원 잡을게요.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니까 순수익이잖아요. 순수익이 6천만 원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내 돈 아닙니다. 왜? 은행에 빌린 거 있잖아요.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지으면서 은행에 자 건축 대부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때 원리금 갚자. 얼마? 1년치. 따라서 1년치 갚는 원리금입니다. 이때 부채 수비세를 똑같은 말로 읽고 바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똑같은 말로 읽고 저당 지불액입니다. 자, 굳이 이걸 왜 쓸까요? 우리 시험은요. 이거 전부 다 마음대로 물으니까요.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를 이것 물었다 쓰기 나름이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년치 갚은 원리금이 1,000만 원 잡을까요? 얼마 남았죠? 5천만 원요. 세공제 전입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야 되겠죠. 세금 내야 됩니다. 5월달에 신고하죠. 마지막으로 소득세 한 1,000만 원 뺄까요? 그럼 남는 것이 세후가 4천만 원 나와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의 몫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반드시 투자하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것이 결국은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업수지분석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시험은요. 자, 여기서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늘 나와요. 항상 기본적으로 빼는 게 있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거 지우면서 빈 가로 묶게 되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지. 몇 번 나왔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왜 숫자를 일일이 들었을까요? 이어도 빠르겠지만은요. 우리 시험은요. 이 문제가 가장 잘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얘를 전부 다 큰 박스에다가요. 숫자 얼마 다 줍니다. 다 주면서 얘를 구하시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구하는 계산 문제 있죠. 얘는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구하는 이 흐름의 계산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계산 문제가요. 올해 안 나왔거든요.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특히 30회 때는요. 이런 문제가 완전 특 A급이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업수지는 봤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입니다. 지분 복귀. 지분 복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